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번 겨울이 춥다가 따뜻하다가 춥다가 따뜻하다가 또 눈이 오다가 말다가 좀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겨울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한 해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오늘 저희가 사실 꽤 오랜만에 두 편의 영화를 한 에피소드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영화 모두에 각각 인연이 있으신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볼 텐데요.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는 것 치고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예상하시지 않을까, 어떤 분이 나올지 오늘.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게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미니빈, 젤리빈, 안도르 우리 재빈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니빈 안도르라고 합니다. 별명이 서너 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닉네임 갖고 계신 재빈님과 오늘 또 방송 함께 하게 됐는데요.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 손을 보시겠어요? 제 손을? 지금 성흔이 있죠. 재빈 씨 손에 상처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제가 넘어지셨나? 아니요. 최근에 한번 저희가 이제 재원 씨의 추천으로 재원 씨, 표표님 그리고 다른 분과 함께 우리가 클라이밍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네네.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네, 제가 이제 운동이랑은 담을 쌓고 지낸 사람인데 너무 쌓았더라. 거의 만리장성을 쌓았더라. 네, 거의 정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랑. 왜냐면 영화를 좋아하신다는 것, 영화를 좀 좋아하다 못해 이런 평론까지 팟캐스트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앉아서 영화 보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선배님들을 매도하세요. 운동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요. 하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계셔도 운동 좋아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이렇게 믿어봅니다. 근데 시작부터 바로 싸잡아서 일반화 시켜버리고. 근데 여러분, 왜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싸잡아 봤냐면 클라이밍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혼자 또 가셨나봐요. 네네. 그래서 손에 상처가. 네, 한 번 더 갔어요. 한번 근데 이게 손에 그 상처가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운동을 안 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추어라는 증거다. 네, 너무 그 굳은 살이 안 배겨 있어서. 아니 처음이니까. 근데 그 헬스만 하는 사람들도 굳은 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분진이 또 1,000원 해요. 그 분진을 해서 초크. 이제 오르는데, 네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돈 아낀답시고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없어서 그런가 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카운터에서 얘기하기를 너무 손이 부드러우신 상태다. 그렇게 너무 하더라고요. 유학자의 손이다. 네, 너무 이제 쇠질을 안 했다. 너무 책상 물림의 손이다. 네,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가나 지금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요즘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몸만 힘든 게 아니고 머리를 써야 되는 맞아요. 스포츠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그래서 저 듣고 계신 분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언제 한번 네네. 같이 가시죠. 저번에 같이 갔을 때 저도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았던 아니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 재밌었고. 네네. 근데 이제 저에게는 네. 부가 컨텐츠가 있었죠. 제가 그 암벽을 오르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그 남들이 오를 때 저희의 동료들이 오를 때 뒤에서 비난을 하거나 훈수를 두는 게 제2의 컨텐츠, 부가 컨텐츠로서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었다. 실패하기만을 기다렸던. 재빈 씨가 오르거나 네. 표표님이 오르실 때마다 제가 뒤에서 근데 듣기로는 원래 이 클라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서로 이제 칭찬해주는 문화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여나 실패해도 맞아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파이팅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끼리 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 제가 혼자 갔을 때도 진짜 친한 애들끼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하는 걸 못 봤거든요. 단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이렇게 더럽게 못한다 이런 식의.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좀 남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르고 난 뒤에 내려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된 스포츠죠.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끄러워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난의 문화는 잘 없는데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2번 네. 가봤지만 근데 이제 거의 창조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네. 그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갔을 때 모르는 분들이 옆에서 오르시면 이게 모르는 사이에도 박수 쳤고 네네. 하지만 이제 표표님이나 재빈 씨, 네. 재원 씨에게만 제가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근데 처음에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이제 좀 부끄러움을 좀 견디다가 이제 한번 가보시면 진짜 정말 추천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제가 물론 그 철봉 하나도 못 오르는 이제 앙상한 팔이지만 이제는 이게 점점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기회를 타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질라. 네. 뭐 언젠가 언젠간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아니 진짜 이거 뭐 뻔한 소리고 좀 꼰대 같은 잔소리긴 하지만 저도 이제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진짜 그 어른들께서 네. 하루하루가 다르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요즘에 좀 느낍니다. 저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한 몇 년 전부터 헬스장도 다니고 네네. 운동도 나름 혼자 한다고 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소화력이 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뭘 먹어도 체한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뭘 많이 먹기도 많이 먹은 날이 있었지만 네네. 과식하지 않은 날에도 뭔가 속이 미식거리면서 뭔가 속이 잘 조절되고 있지 못하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건강관리와 더불어 운동 같은 걸 좀 하시는 것도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게 네. 야외 활동 포함해서 좀 몸이 더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네, 안 하니까 그렇죠. 야외 활동이나 네, 네. 운동을 이럴 때일수록 좀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강에. 또 클라이밍이 그 내부가 따뜻해요. 이게 그래서, 실내 스포츠니까 또 반팔 입고 뛰니까 더더욱이 좋고 그런데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저도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의 앉아 있는 인간이거든요. 네. 진짜 책 읽는다고 앉아 있고 영화 본다고 앉아 있고 뭐 이동할 때도 버스나 저 노약자 상담 빼면 다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의자를 찾으시나요? 그래서 언제나 저 끝칸 이제 1번 칸 아니면은 그 8번 칸 아주 끝 엔진 아니면은 저 꼬리 요거만 찾아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그냥 방석을 갖고 다녀. 어디 가나 앉게. 어디 가나 앉게. 그러고 싶긴 한데 네. 너무 추해 보일까봐. 아니면 그 목욕탕 의자 알죠? 사실 생각은 했어요. 접이식이니까 그게 사실. 아니지. 낚시터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접는 거. 엉덩이에 달고 다니는 거지. 아니 뭐 달고 다니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체면을 아예 안 챙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네. 저 어느 정도 챙기고요. 네네. 근데 그 너무 이제 이렇게 시선이 많이 받진 않은 선에서 최대한 앉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는데 저기 이게 너무 빈번해요. 이 정도가. 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는 진짜 이제 좀 덜 앉아야겠다. 너무 앉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 좀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까지 알게 되는 그런 제비님의 근황 토크였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뾰루지를요? 네, 듣는 분들이 또 한따가리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이 메스거리는 것 같은데요 또. 어쨌든 뭐 제비 씨 네네. 앞으로도 클라이밍 건승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만 회복되는 대로 바로. 언젠가는 보여줄게 네. 달라진 제빈 씨의 모습. 네네. 이거 꼭 유지하시도록 저희가 바래보고 네.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빈 씨가 이렇게 한 주를 보내시는 동안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갈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황민호님 황민호님이라 함은 저희 그 데이비드 핀처의 더 킬러 에피소드에 출연해주셨던 게스트 분이죠. 민호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나폴레옹 에피소드 들으시고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조제핀과 나폴레옹의 정사씬 참 재밌지 않았습니까? 열정적인 그와 무감각한 그녀. 유일하게 그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일은 그녀를 떠나 승전하는 것뿐이라는 게. 살해당하기 직전 의연한 앙뚜아네트와 마지막까지 도망치는 나폴레옹. 저는 어지러운 프랑스와 자존감 없이 행동하는 나폴레옹이 인생과 인간을 닮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각도 참 재밌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화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민호님이 또 가슴 따뜻해지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참 정말. 황민호 씨, 네, 그때 이제 정말 더킬러 때 출연해 주셔가지고 훌륭한 어떤 평론을 들려주셨는데, 네네. 이분이 이제 이분의 한계,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의 한계가 뭐냐면, 아니 굳이 좋은 말을 하면 되지 왜 아니, 한계를 찾으려고 그래? 이 사람이 뛰어난 평론을 한다는 거는 제가 전혀 부정할 게 없어요. 네,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근데 다만 한계가 하나 있다. 뭐죠?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이 그 어색하고 좀 어처구니 없는 편집에 굉장히 둔감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퀀텀 오브 솔러스가 훌륭한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호 씨는 네네. 근데 그 이유 그 중에 그 장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장점 중에 그 편집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근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단점인데 그 단점은 못 보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만 보고 반은 못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퀀텀 오브 솔러스를 좋아하시는 민호 씨와 네. 스펙터를 좋아하시는 제빈 씨의 대결, 이것은 저에게 있어 마치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의 대결 같다. 누가 이기든 미래가 없는 둘 다 별로인 영화인데 하나씩 그걸 골라 잡으시고 대결하는 모습. 아니 그 퀀텀 오브 솔러스는 덜 만든 영화고, 스펙터는 목표가 대중들과 다른 영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민호 씨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나폴레옹 에피소드 때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조제핀과 나폴레옹의 정사 씨는 좀 뻘하게 웃기긴 하더라고요. 혼자 뭔가 안달복달하는 나폴레옹의 모습에 저도 좀 마음이 아릿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서 이렇게 좋은 얘기 남겨주신 민호 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님과 상현님 모두 아직 감독판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 좀 해 진짜. 아직 판단 유보해야 된다. 감독판 매니아야. 감독판 좀 그만 팔아요. 보고 얘기를 하세요. 보고. 알겠어요. 네. 다음 댓글은 우리 제빈 씨 목소리로 듣죠. 서신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짤막한 근황으로는 DDP에서 워너브라더스 전시회가 열리길래 다녀와 보았습니다. 첫 입구에서 워너브라더스 영화들의 역사가 담긴 기념 영상을 보며 한껏 기대감이 차오르고 이후 1대1 사이즈 배트모빌에 감탄을 했지만 전시 구성이 DC 피규어나 영화 소품들이 진열된 정도의 기억에서 흐릿해진 애니 캐릭터들과 곧 개봉할 원카 예고편 정도라 한 30분 정도 동선이 끝나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상현님도 장기 여행 안전히 잘 다녀오셔서 앞으로도 재미난 방송 기대하며 오늘 소우10 개봉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간 방송 든든하게 채워주신 재원님이 손잡고 데려가 주시길 하셨습니다. 이야, 이 사진이 너무 근사한데요. 1대1 이제 사이즈의 배트모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서신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함께 저스티스 리그 버전 배트모빌이요. 네네. 근사합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 아직 안 가봤네요, 제가.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마블 영화 한창 흥할 때 언제쯤이었지? 아마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개봉 이후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마블 영화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어떤 뭐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해서 그 친한 형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제 기억에 아마 그게 전쟁기념관 뭐 근처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엄청 이제 기대를 하고 갔던 거야. 또 그때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면 페이즈 2가 끝나고 페이즈 3가 이제 한창 시작되면서 MCU의 거의 최전성기가 도래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갖고 갔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시 품목들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 그 동선이 너무 짧아서 생각보다 좀 너무 실망스러웠던. 그래서 함께 온 형님이랑 좀 어색해졌어요. 그 정도로 이걸 보러 우리가 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참담했군요. 그런 전시회가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아마 이제 서신님께서 다녀오신 워너브라더스 전시회도 좀 그런 시기여서 이렇게 실망하셨던 거 아닌가. 근데 참 왜 이렇게 그럼 진짜 먹을 것 없는 잔치를 계속 만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긴 댓글과 함께 멋진 사진 여기에 이어서 든든하게
만캐시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괴물 에피소드에 야. 서신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네. 야. 진짜 와 이런 큰 금액을 아, 저희에게 투자하셔도 되는 것인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희 둘 다 바닥에 대가리 받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우테는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서신님이 이렇게나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네네. 이 댓글을 너무 늦게 봤어요. 지금 상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상영하고 아니에요. 목요일도 상영하고 금요일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상영 제가 알고 제 있습니다. 동네 근처에서 상영이 끝났더라고요. 아하 네. 찾을 수 있는데 아니,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상영 시간이 너무 악랄하더라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야참 여기까지. 그래서 서신님 후원과 댓글 사진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새끼는 지금님의 댓글인데요. 요즘 빠진 한국 드라마는 고려 거란 전쟁이에요. 전통 사극에 늘 나오던 그렇다 그런 것이었다 이런 나레이션이 없어서 이상한데 오히려 스피디해서 좋아요. 고종, 태종, 최수종의 묵직한 발성에 잘 몰랐던 조연 배우들의 연기력이 받쳐주니 몰입도가 확 올라갑니다. 모처럼 수신료의 가치를 확인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요즘 고란전이라고 해서 고려 고란 전쟁이 진짜 고란전이라 그래요? 네, 굉장히 고거전이 아니라 와. 유행하더라고요. 고란전이 좀 더 입에 착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전혀 안 보죠. 예. 뭐 한국 드라마 자체를 그렇게 좀 아니 안 꺼려하는. 보면 안 보는 거지 뭘 전혀 안 보줘야. 드라마를 잘 안 보고 근데 네. 드라마도 뭐 해외 것들 몇 개 볼 정도라서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최수종이라는 배우의 가치는 굉장하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저 TV에서만 활약할 게 아니라 영화판에도 좀 나오셔서 뭔가 좀 확실한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좀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얼마나 장군들이니 왕이니 많이 하셨습니까 이분이. 진짜 그 새끼는 지금님이 써주신 대로 고종태종 최수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네. 고란전은 저도 좀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고 언젠가는 좀 보지 않을까 부지런히 한번 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새끼는 지금님 댓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성현킴님이 이제 남긴 댓글인데요. 영계론과 함께한 1년이 또 저물어 가네요. 이번 주에 올라올 에피소드가 올해 마지막 에피일 것 같은데 영계론 패널 분들이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혹은 최악의 영화, 올해 최고의 남녀 배우, 그리고 영화계 희망 뉴스, 절망 뉴스 무엇인지 짧게나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상현님 올 한 해 몇 편의 영화를 보셨는지, 영화관 플러스 OTT 얼마를 영화에 쓰셨는지, 굿즈, OTT, 기타 비용 궁금하네요. 재밌는 댓글 또 연말에 네네. 어울리게 남겨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좀 역산해 보자면 올해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세봤거든요. 네. 올해 국내에서 공개된 공개작들 기준으로 제가 140편 좀 넘게 본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보긴 많이 보시네요. 네, 그래서 정확히 저도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140편 봤다고 말씀드리면 대충 겐또가 나오시겠죠? 네. 아니 그러면은 VIP, VVIP, RVIP 뭔가요? 저는 CGV VVIP입니다. VV 예. 쿠폰 다 쓰셨어요? 다 썼고 아마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네. 내년에는 아마 그 최고 등급이 SVIP인가요? 그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못 채웠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계속 유지하시다가 이제 VIP로 떨어질 것 같아요. 강등 처리. 마이너리그로. 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볼 영화가 없었는데. 그래. 아니 뭐 굳이 우리가 그거 달성하려고 막 기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참 아쉬운 한 해였다. 그렇게 기억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그 노아성형킴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잖아요. 네네. 올해 최고의 혹은 최악의 영화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재빈 씨는 어떠세요? 일단 우리 최고의 영화부터 하나씩만 꼽아볼까요? 저는 이제 매년 최고의 해외 영화, 국내 영화 이렇게 찾거든요. 이렇게 네네. 리스트를 갖다가 하는데 최고의 외화들은 많습니다. 최고의 외화? 네. 뭐였죠? 일단은 하나만. 정말 하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타르. 타르야말로 정말 뭔가 진짜 한 획이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어요. 소재도 그렇고 그 캐릭터 스터디의 측면에서 그렇고
그 지점이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저도 사실 타르를 꼽으려고 했었는데 정말 선수셨군요. 좋은 네. 영화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적은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제비님께서 네. 샤라웃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원래라면은 외화 1순위가 타르지만 네. 말씀해주셨으니까 차순위로는 저는 좀 대중적이지만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볼륨 3가 이건 사실 이 작품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네.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최종편 아닌 최종편으로서 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가 타르 다음으로는 올해 외화 중에 제일 좋지 않았나. 저는 엔드게임보다 좋아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보다. 네. 그러실 수 있죠. 이 얘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한번 하지 않으셨나요, 저? 모르겠는데요. 꿈에서 했나?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드는지 모르겠네. 데자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이어서 그 제비님이 올 한 해 보신 국내 영화들 중에 최고의 영화는 뭐였나요? 올해 영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올해 한국 영화를 꼽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올해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독립 영화들이 훨씬 더 기량을 폈던 해인 것 같아요. 여러 독립 영화들이 언급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상업자본 영화들은 아주 졸작들이 너무 쏟아지는 해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독립 영화들을 거의 안 봤어요. 뭐야?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 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그냥 한 편 얘기하라고. 현 상황과 저의 한계 모두를 다 설명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30일이 아니었나. 31년? 네, 30일. 30일. 네네. 강하늘 배우님이랑 네, 백소민 네. 배우님 나온 거요? 존나 재밌었다 진짜. 저는 그런 재빈 씨의 팬심이 좀 섞였죠, 근데 사실. 재빈 씨의 30일 영화에 대한 칭찬을 믿고 네네.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관람했지만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믿으셨어요. 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30일 다룬 에피소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군원님이셨나요? 네, 군원님과 함께했던 방송입니다. 정말 그분도 되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저희 둘 다 실망했었죠. 네. 네. 저는 국내 영화 최고작은 올 한 해 아무래도 이것도 좀 대중적이지만 서울의 봄이 국내 영화 중에서는 제일 또 1000만 돌파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만큼 또 호응해주신 어떤 시기적으로나 작품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 그런 좋은 완성도의 영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반대로 최고가 있으면 또 최악도 있고 또 천장이 있으면 바닥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외화 중에 최악의 영화는 뭐였나요? 사실 가장 실망한 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최악의 영화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원체 그 최악의 영화들을 잘 가려요. 네. 잘 도망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실망스러웠던 거 하나 하자면 역시 플래시죠. 좋은 영화였는데 관련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죠. 재빈 네. 씨가 좋아하면서도 실망스럽다. 너무 이번에 아쿠아맨 이거 한답시고 아쿠아맨 1편을 봤는데 CG 완성도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요. 컴퓨터 그래픽.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 스펙터클을 그냥 버려버린 더 느낌이라. 플래시는. 네. 그래서 이거는 미완이다. 어. 망할만하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뭔가 올 한 해 진짜 최악의 완성도를 가진 영화였다라기보다는 네. 내가 가졌던 기대감에 비해서 좀 많이 실망했던 그런 외화를 하나 꼽아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반대로 기대가 전혀 없었음에도 더 재미없었던 영화 외화 중에서는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이라고 네가 떨어뜨린 푸른 이게 하늘? 일본 하이틴 영화예요. 아. 일본 하이틴 영화하고 개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잘 모르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영화가 진짜 올드하고 그 일본 영화 보면 사실 좀 촌스러운 부분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노골적이죠. 네, 근데 그냥 그런 감성들을 뭐 이와이 슌지 감성이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와이 슌지 감독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이와이 톤이다. 슌지 스타일이다 하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뚫고 가는 면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거에도 못 끼는 진짜 거의 최악의 연출과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던 그런 외화였다. 그래서 일본 영화로 저는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을 올 한 해 최악의 외화로. 근데 어디서 보셨어요? CGV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왓챠가 이제 친구 등록 뜨잖아요. 왓챠 친구가 어떤 평점을 했는지. 네네.
레벨문이 1점이던데. 아, 그래도 레벨문보다 그게 더 후진가요? 잭 스나이더의 레벨문 1부요. 네네. 얼마 전에 봤는데 네.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이 더 흉하다. 아 역시 잭 스나이더는 아직 그게 아니야. 이거는 상대편까지 잭 스나이더도 막 나가긴 했어. 네네. 그 관련 얘기는 또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할 해주십시오. 기회가 있겠죠. 네. 예. 국내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뭐 원체 개판이 많아가지고 개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이게 그 노야 성현킴님이 물어보셨던 절망 뉴스인데 일단 올해 그 시작부터 조졌다 느낌이 났던 게 조졌다. 이제 교섭과 유령 아, 설날 시즌을 이딴 식으로 납품을 해버리면 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네. 그게 너무 컸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여름 시장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더무는 뭐 말할 가치도 없겠고 그냥 밀수나 콘크리트 유토피아 다 뭐 매력도 있고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 저는 굉장히 어설픈 지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이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리고 올해 진짜 그러니까 적어도 한 3-4편 정도의 서울의 봄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간 네네. 시즌마다 혹은 뭐 가을에 뭐 비수기 때 한 번씩은 꼭. 근데 올해는 진짜 서울의 봄 외에는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뉴스죠.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각성해야 된다. 혹은 어쩌면 이제 영화가 그 매체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영화 매체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계를 좀 느끼셨군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적어도 한국 영화는 외화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오펜하이머 나오지, 플라워 킬링문 나오지, 뭐 너무 훌륭한 것들 막 쏟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초토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토화에 일조했던 한국 영화 한 편 제가 마지막으로 네. 올 한해 최악의 영화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웅남이가 올 한해 한국 영화 중에서는 진짜 최악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재빈 씨께서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좀 문제가 있나? 한계가 있나?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웅남이라는 영화가 영화라는 매체를 너무 얕보고 있다. 너무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그 박성광 감독님이 연출하셨잖아요. 네네. 그 감독님이 어떤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그걸 떼놓고 그냥 봤을 때 영화가 너무 개그 콘서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그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라처럼 남기남 감독님이 막 왕년에 찍으셨던 그런 영화들. 어린이용 영화들 있잖아요. 그 퀄리티를 지금 2023년 극장가에서 재현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진짜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올해 시대착오적인 지점들이 있었던 게 저는 그 가문의 영광 리턴즈. 그런 기획 같은 경우도 참 진짜 그러니까 졸작이 난무한다. 난무하다 못해 그냥 범람한다? 약간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모르겠어요. 좀 기현상?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출전하기 직전에 깃발 꺾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좀 뭐 징크스. 약간 깃발 꺾인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게 아마 그 두 편이 그렇지 않았나. 참 이상해요. 지금 영화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뒤숭숭합니다. 충무로에는 이렇게 돈이 남아도나 싶을 정도로 가문의 영광이나 옥남이 같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좀 더 반성해야 된다. 지금 뭐 이렇게 서울의 봄 천만 소식도 들려오고 노량 죽음의 바다도 흥행 레이스가 이제 안정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나름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숙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이제는 한국에도 기타노 다케시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코미디언 출신 감독들이 여러 시도들을 해왔는데 그 가장 새로운 신이지 않습니까? 신인 코미디언 출신 감독이지 않습니까? 박성광 감독님. 네네네. 네, 아직은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되고 진짜 기타노 다케시 그 근처에라도 갈 수 있는. 사실 이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정말 비상하거든요 머리가.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 진짜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고 해외에는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도 코미디언 뭐 내부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그 직업에 대해서 어쨌든 각본이나 이런 걸 직접 짜기도 하고 그렇죠. 연출도 거기 가미되는 거고 네네. 심지어 퍼포머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 역할도 하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감독으로서 굉장히 출중한 기본 재능은 대부분의 코미디언 분들이 다 갖추고 계시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좀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선입견을 제거하는 데에도 좋지 않을까. 진짜 기다립니다. 이런 정말.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렇게 노아성형킴님의 감사한 댓글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좀 올 한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재빈 씨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사실 날짜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건 오후 3시 30분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 감이 있는데 사실 좀 갑작스러웠어요.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네. 뉴스를 통해서 이성균 배우님이 네.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네.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아마 많은 분들도 네.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니까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한 감정이셨던 것 같아요. 네. 생전 배우님께서 어떤 상황에 계셨는지는 이미 최근 뉴스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직 이게 혐의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입증됐다거나 클리어하게 뭔가 모든 게 수면 위로 다 드러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생각은 이게 설령 그 배우님이 생전 얽혀 계셨던 그 수많은 혐의들과 무성했던 소문들이 설령 다 진짜였다 할지라도 네네.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던가 뭐 엠바고 이런 거 없이 너무 경찰과 언론이 서둘러서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말을 뭐 저도 모르는 거니까 네. 말을 좀 아끼게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딴따라랍시고 한 연예인 한 배우의 삶을 너무 조리돌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도 아니지만 좀 억울함과 분노도 느껴지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걸 차치하고 이성균 배우님이 배우로서 엔터테이너로서는 저희가 생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재빈 씨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착잡한 네.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빈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음모론자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왜 갑자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키웠는가. 그리고 3차 소환 조사를 하면서 자꾸 이 카메라 앞에 세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죄송합니다 뭐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폴리스 라인에 이 경찰서 앞에서 어떤 기자회견 비슷하게 갖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이슈를 크게 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시도가 강력하게 들어갔다고 보이고 근데 그 배경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의심이 가는 지점들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시도들이 저는 그 부당거래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연예계에서 마약 사건 하나 터질 테니까 그거 덮일 거야라는 대사 비슷한 게 있어요. 더킹 영화에도 그런 묘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런 시도들을 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뭐 확신을 갖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근거가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패턴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아직도 그런 짓들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뻔한 공작에 가까운 시도들인 것 같은데 이런 희생자를 만드는 거 보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 이성균 배우님뿐만 아니라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도
사실 없었잖아요. 네. 무혐의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네. 거의 굉장히 많이 그 경찰서 앞에서 또 네. 인터뷰를 진행했고 물론 다행히 이제 지드래곤 본인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당한 의연했죠. 페이스로 네, 의연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지만 이게 설령 죄가 있었어도 좀 네. 이게 모든 게 다 드러나기 전에는 네네.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했어야 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또 이게 참 사람이 하물며 연예인은 거의 뭐 이제 전국에서 성토가 다 오게 되잖아요. 방송에 한번 잘못 나가면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의심과 네. 분노들은 좀 나중에 따로 밝혀질 때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조금 자투리 시간이긴 하지만 네. 돌아가신 생전 배우님의 어떤 작품들, 뭐 기억들 이런 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1부를 좀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뭐 이성균 배우님이 굉장히 돌이켜 보니까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진짜 근면성실한 맞습니다. 태도로 작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예전에 막 커피 프린스 1호점이나 네. 파스타 같은 진짜 열풍이 불었던 드라마들로 인기가 막 이제 생기셨을 적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기생충 때도 아니고 진짜 올해 초에 이원석 감독님의 킬링 로맨스를 보고 거기 맞아요. 저는 그 영화를 그렇게 뭐 재밌게 보진 못했지만 네. 새삼 진짜 멋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주위 분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이 정도면 이제 연차도 꽤 된 배우고 아카데미도 갔다 온 배우인데 이렇게 완전 망가지는 B급 코미디 영화에 나와서 막 망가지면서 코스염 붙이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는 잠 나오셨죠. 영화에 나오셔서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 행보가 진짜 과감하면서도 꾸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멋진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좀 더 안타깝지 않나. 저도 참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례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례식장 내부를. 아마 봉준호 감독님도 오셨을 테고 홍상수 감독님도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죠. 네, 아마.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출연한 영화들을 가만 보면 진짜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계시고 너무 많은 시도들을 해 오셨었다. 맞아요. 그리고 신인 감독부터 거장까지 네네. 어떤 선택의 기준도 굉장히 넓으셨어요. 네. 예. 이분이 뭐 알포인트에도 출연했다가 내 안의 모든 것, 네, 내 안의 모든 것. 그러다가 또 화차,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들 끝까지 간다. 뭐 기생충에 PMC에 뭐 정말 진짜 그 어떠한 한계도 없이 진짜 여러 시도들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좀 상실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분 잃어보니까 이제 가치를 느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그게 너무 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배우를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참 명복을 빕니다. 참 명복을 빌게 되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기 때문에 저희도 뭐 방금 뭐 커피 프린스 1호점, 뭐 킬링 로맨스, 알포인트 여러 영화들을 드라마들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나의 아저씨를 떠올리지 않기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아저씨 마지막에 이성균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가 그 상대 아이유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에게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스스로 생을 끊는다는 게 저는 결코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자유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생각하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뭔가 그곳에서는 좀 편안함에 조금이라도 이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추모의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복을 빌고요. 좀 많은 분들도 좋아하셨던 많은 분들 또 동료분들 특히 가족분들 굉장히 많이 상심이 크실 텐데 부디 잘 추스리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성균 배우님이 출연하신 작품들을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좋은 배우였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쭉
기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근황 토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성균 배우님 소식까지 전방위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저희는 오늘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에 첫 번째 과제입니다. DC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전 이거를 재빈 씨와 함께 또 개봉일 날 네. 손잡고 극장 가서 봤기 때문에 좀 기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오늘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영화입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영화 공개됐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DC 익스텐디드 유니버스의 마지막 영화. 작품. 장장 10년간의 걸쳐서 이어져 내려온 네네.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가 되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인상 비평 네네. 하자면 정말 참담하다. 참담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간 잭 스나이더의 그 영화들이 보면 네. 상업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뭔가 좀 자기만의 노선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죠. 좋게 평가하자면 저는 이제 좀 좋게 평가하니까 근데 이 영화는 제임스 완이 쿠사리를 먹었나 할 정도로 자기 실력을 못 보여준 좀 많이 문제가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뭐 새롭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의뢰 보던 난파선 같은 졸작이었어요. 그래서 더없이 정말 눈물이 이제 앞을 가리고 네, 그러니까 눈물을 가리려고 아예 그냥 내 얼굴을 물에 쳐박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재빈 씨의 이 인상 비평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게 이분은 샤잠 2 신들의 분노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거 괜찮은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이 영화에 이런 평가를 내린다? 어떡하... 이거는 진짜 사망 선고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저도 인상 비평을 하자면 가뜩이나 기대치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그 기대치마저 싸그리 날려버리는 물을 휘갈겨버리는 그런 영화의 퀄리티에 좀 할 말을 잃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임스 완을 근데 스튜디오가 건드릴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전작이었던 아쿠아맨 1편이 지난 DC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흥행이 잘 된 그렇죠. 영화 중 하나였고 네네. 평가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감히 이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임스 완 스스로도 이 지지부진해지는 프로덕션 과정에서 네. 제풀에 그냥 지쳐버렸던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이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간의 어떤 제작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잡음들, 약간 네. 이런 것들을 좀 모은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갖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상영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팬 무비지. 그럼 일종의. 부정적인 소식들만 많지 않나요? 엄청 많죠. 더럽게 많죠, 진짜. 아니 합병이 여러 개가 있고 인수합병된 케이스가. 인수합병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꾸 헤드들이 잘리고 바뀌고 그런 와중에 배우가 범죄를 저질러. 배우가 이제 너무 극단적인 이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자꾸 잡음들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제임스 완인데 그간 한 게 얼마나 훌륭한 그 흥행작들 매력적인 작품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진짜 이거 감독판 있다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감독판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제가 1편을 보고 이 영화를 봤단 말이죠. 다시 보고. 네, 근데 아니 이게 정말 같은 감독이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CG도 어설픈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다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시도가 없어요. 이 영화에서 시도를 하는 여러 것들이.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감독이 맞나? 아니면 이 사람도 지금 이제 그 딴 거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못 썼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나? 네, 컨설팅 더 하려거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나? 네.
진짜 좀 그러니까 진짜 어수선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어수선했던 네. 영화다. 그 말이 딱 아마 네. 맞지 않나. 여러 면에서 제작 과정에서도 어수선했고 네. 결과물도 어수선했다. 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내용 설명을 드리면 전편의 결말까지 보고 나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 아쿠아맨 아서가 아틀란티스의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굴림 아닌 굴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굴림이 아니겠네요. 이 아틀란티스가 묘한 게 되게 제왕주의적인 국가 같은데 또 의회가 굉장히 쿠사리를 많이 넣어서 맞아요. 거의 입헌군주제 아니야? 이 정도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왕의 권력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계인이 네. 대한민국을 침공했어. 네. 그러면 군대가 나가야죠. 네. 근데 이 영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물론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영화도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왕인데 네네. 직접 나가서 막 싸우고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막 이런 어쨌든 좀 어쨌든 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네. 그렇게 아틀란티스에서 군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메라와는 또 자식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 육아하랴, 나란 일 돌보랴 이렇게 바쁜 와중인데 숨겨져 있던 잃어버린 왕국 로스트 킹덤에 숨겨져 있던 유산을 발견한 블랙 만타가 네네. 어둠의 삼지창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고 아틀란티스를 침입해 오기에 이른다. 네. 결국에 블랙 만타는 아틀란티스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네. 이 아쿠아맨은 이제 블랙 만타를 쫓아가지고 없애버려야 우리 아틀란티스가 안전할 텐데 어떡할까? 블랙 만타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이거야. 네. 하지만 왕년에 블랙 만타와 함께 일했던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편의 악당이자 아서의 2부 동생이기도 한 오션 마스터라는 좀 네. 유치한 이명을 갖고 있었던 오션 마스터 자기 동생인 거죠. 동생이 블랙 만타와 손을 잡은 바가 있으니 네. 대충 행방을 알지 않을까? 네. 하지만 옴은 지금 전범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기가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네네.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버디 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가짜는 명분이라도 돼서 동생을 탈옥시켜야죠. 해서 탈옥시킨 동생 옴과 네. 그 형이자 아틀란티스의 왕인 아서의 요절복통 버디 무비로 이 영화는 전개가 되면서 블랙 만타와 로스트 킹덤에 얽힌 음모를 분쇄하려 하는 이 두 사람의 모험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옴을 꺼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디 무비로서의 어떤 변주를 이 영화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크나큰 실패. 그러니까 일단 이 옴을 꺼내는 왕이라는 설정 자체가 되게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1편도 좀 어설픈 데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1편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서사가 너무 진부하지만 또 잘 먹히는 신화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왕도적인 전개. 그죠. 별 볼 일 없던 자가 어떤 세상의 왕이 되어서 모두를 구원한다. 이 정말 진짜 십왕도에 가까운. 근데 그거를 벗어나니까 네. 아예 그 갈피를 못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버디 무비로 가려면 정말 더 확실했어야 했다고 봐요. 정말 그 전범을 꺼내려고 한다면 그럼 진짜 얘밖에 모른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시가 좀 안 좋기는 한데 토르 2가 보면 로키를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로키와 협업을 할 때는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제 발생을 해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한번 셋업이 딱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로키랑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야 꺼내. 약간 이런 정말 그러니까 의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구사를 매기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허술해요. 그렇게 막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억지스럽기 짝이 없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토르2 다크월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아쿠아맨 1편도 토르랑 사실 많이 비교가 됐잖아요. 네. 워낙 MCU가
선두주자로 먼저 자라기고 가고 있기도 했고 네네. 토르가 시리즈 내에서 어떤 신화적인 존재이자 왕위를 두고 동생과 다투는 그런 네. 형 캐릭터였기 때문에 아쿠아맨도 사실 구도가 똑같잖아요. 거의 뭐 유사한 아스가르드가 그저 아틀란티스로 대체되고 네네. 로키가 그저 오션 마스터로 대체되었을 뿐이지 완전 똑같은 전개였는데 토르2랑 또 이 전개가 똑같단 말이죠. 속편도. 그렇죠. 근데 토르2는 적어도 한 10년 전 영화잖아요. 네. 거의 10년 전이네 딱. 그게 한 그러니까. 2013년 10년 영화였으니까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제작진이 네. 따라할 거면 따라할 거였어도 좀 그걸 염두에 두고 더 네. 잘 만들고 네. 더 잘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네. 싶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재민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토르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로키와 연합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그냥 그 대사가 한두 마디로 끝나요. 분명히 아서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티스 나랏일을 좌지우지 못하는 게 의회 때문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못하는 왕의 캐릭터야 지금. 네. 근데 옴을 꺼내자는 계획은 물론 의회랑 상의하진 않았지만 엄마랑 이제 네로우스 왕이랑 셋이 토크를 하는데 거기서 옴을 꺼내야겠어요. 이러면 보통 안 된다. 아니 풀어줘야 된다. 네. 아니 그래도 안 된다. 네, 아니 네. 그래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옥신각신이 한 2, 3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안 돼. 잊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심히 꺼내오거라. 이렇게 가니까 이 새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임스 원이 이렇게 캐릭터 대화나 뭐 캐릭터에 대한 셋업이 이렇게 허술했나?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큰 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옴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 한니발 렉터를 찾아가는 클라리스의 느낌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걸 기대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려면 아쿠아맨이 어느 정도 조언만 얻으려고 갔다가 뭐 일이 안 돼서 같이 탈출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토르도 그랬던 것 같아. 그 막 로키가 갇혀있는데 막 면회도 가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 면회만 하는 정도? 네. 근데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데려가는 거지. 데려가는. 근데 이거는 그냥 꺼내 이게 돼버리니까 일단 이게 시작이 일단 잘못되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버디무비적인 매력이 크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나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좀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려고 쟤는 저렇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사건이 안 돼서 나름 좀 통합을 하려고 하고 좀 근데 생각보다 기억나는 건 바퀴벌레밖에 없는 그 개그씬. 근데 개그라고 넣었지만 그저 이거 완전히 실패했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감을 없는. 많이 잃은 것 같아 제작진이. 사실 그 바퀴벌레를 막 맛있게 먹는 이런 개그 센스는 옛날에 진짜 많이 봤던 거거든요. 벌써 한 90년대 막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영화를 물밖에 물고기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계에 떨어진 이제 이야기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옴이 해저인으로서 아틀란티스인으로서 육지라는 이 세계에 이제 떨어진 상황일 텐데 이 개그를 또 여기서 이렇게 올드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좀 제작진이 감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옴과 아서가 버디무비의 주인공으로서 좋은 조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서로 성격과 출신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거를 잘 살렸는가? 네. 이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토르 다크월드도 좋은 버디무비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로키 캐릭터가 참 잘 만들어진 게 계속 의문스러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개과천선 한 건지 아니면 속에 또 건지, 맞아,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있어서 물론 그게 좀 뻔했을지언정 캐릭터가 좀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옴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충직한 전혀 배신할 구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의리 있는 동생 이렇게 그려지고 마지막에 그걸 약간 살리려고 그 네로우스 왕 좀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코미디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에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거기서 갑자기 그 되도 않는 슬로우 모션으로 패트릭 윌슨이 그 표정을
유용하게 지으면서 이제 떠나는데 너무 아이고. 그게 관객된 도리로서는 한 치 앞이 예상되잖아. 한 수 앞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걸 지금 속으라고 넣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진짜 패트릭 윌슨 참 좋은 배우인데. 좋은 배우죠. 너무 매력적인. 1편에서도 뭐 아틀란티스 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야 진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막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로 이렇게 난 그냥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언급이 되는데 토르 2는 진짜 잘 만든 영화였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로 실패하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뭐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야 근데 진짜 그 브로맨스 부분에서 너무 실패해 버리고 마지막에 그 정말 그러니까 결국 그 브로맨스 다시 이제 형제의 우애를 이제 다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악당까지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까지 이 아틀란 왕의 동생으로 셋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틀란 왕의 동생과는 달리 이제 패트릭 윌슨의 옴은 아서와 화합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와 그것도 그 삼지창 이렇게 딱 잡고 이따가 이제 놓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아니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놓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처음에 좀 타락한 것 같이 보이다가 그래서 저는 초반에 계속 의리람으로 있다가 거기서 잡아가지고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은 이게 비극으로 가나? 이게 이렇게 깨지는구나.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브로맨스를 깨면서까지 이들의 어떤 화합은 이제 될 수 없는 불가능하다. 어떤, 비극. 저는 그게 그리고 가만 보면은 영화인지 문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과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의 어떤 결과가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은 반목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은 이제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화합하는 것들을 보았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어머니가 같음에도 반목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약간 비극으로 그러면 차라리 매력적이겠다. 새롭다. 그래도. 네. 근데 참 역시나 갑자기 왕도로 가버리고 마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옴 캐릭터가 너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냥 버디 무비의 재료로서 기능적으로만 쓰인 느낌이야. 사실 버디 무비라는 개념도 진짜 뻔하잖아요. 왜냐면 세상 모든 버디 무비들을 다 한데 모으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중 한 80%는 적어도 80%는 진지충과 까불이의 조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러시아워도 그렇고 샹하이는 샹하이 나이츠도 그렇고 뭐 내셔널 시큐리티도 그렇고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대부분의 버디 무비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안타까웠던 건 어쩔 수 없게도 까불이는 좀 양념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진지충이 좀 더 서사를 가져가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러시아워든 샹하이눈이든 진지한 성룡 옆에는 항상 까불이 크리스 터커나 오웬 윌슨이 붙어 있었다고요. 진짜 재밌었지. 물론 성룡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캐릭터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까불이잖아. 그리고 서브 주인공이자 동생이자 악당이었던 사람이 진지충이잖아. 여기서 좀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캐리비안의 해적도 버디무비는 아니지만 잭 스패로우는 저는 특급 양념이었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너무 재밌는 캐릭터인데 조커 같은 캐릭터라 서사를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이끌어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올랜도 블룸에 윌 터너가 있었던 거야. 나는 이 조합이 딱 좋았다고 봐.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서가 잭 스패로우 같은 특급 양념인데 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과 양념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좀 따라가기가 어렵고 옴은 손해를 그만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는다거나 그렇지. 차라리 진지하게 만들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또 그거를 아예 못 생각하진 않았다고 보는 게 환경 파괴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의회와 이렇게 좀 진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아서 시퀀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큰 사건 하나를 두고 뭐
아이가 뭐 빨리 납치가 됐다든가 아니면 진짜 자연환경 파괴 때문에 아틀란티스가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지한 왕으로 거듭난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강박적인 코미디 그러니까 웃겨야 된다 코미디가 아니라 웃겨야 산다 약간 이런 정말 진짜 짜증나는 이런 어떤 의지가 계속 이 연출 원절이 남아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영화인데 살짝 이제 좀 뭐 꼬투리 잡기 좀 재미로 꼬투리 잡기를 하자면 초반에 그런 건 좋았거든요. 슈퍼히어로 영화들 중에 아버지가 된 슈퍼히어로가 막 많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육아하고 이런 모습이 더 나왔으면 재밌었겠다 뭐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초반에 그 막 아서가 자기 아들 낳고 막 이렇게 육아도 한다 이런 몽타주가 나올 때 빨래줄에 아쿠아맨 수트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저걸 굳이 말려야 되나? 물 속에서 쓰는 수트인데? 그러니까 난 이런 장난스러움이 참 진짜 진지한 잭 스나이더 DC 때는 없었던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 시절이었으면 상상도 못하는 정말 몰락했구나 그 스탠스는 몰락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랜들박이 연기한 캐릭터 신박사? 닥터신? 신박사 저는 좀 한국계잖아요. 배우도 한국계고 성이 신이니까 아마 극중 인물도 한국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꼭 한국계가 아니어도 노크하고 들어가는 건 매너 아닙니까? 블랙만타 방에 3번이나 노크 없이 들어가다가 넌 신혼 취급을 받거든요. 이미 그때 삼지창 찔러 죽었어요. 아니 미친 새끼예요. 아니 신 박사는 미친 새끼야 그냥 아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가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닌 그런 냉혈한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노크 없이 들어가고 심지어 자동문 열릴 때 들어가면서 그냥 이 수치가 증가했어요. 이거 위험해요. 이러면서 들어가 그냥 미친놈이에요 그냥. 근데 그건 또 고증인 거 아세요? 왜 고증이죠? 약간 민폐를 끼쳐요. 만화책 보면은. 원작에서? 원작에서 보면 이 사람이 좀 아틀란티스를 좀 과하게 조사를 하고 그러다가 벌코한테 한다 맞았나? 하여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어떤 뻘짓을 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조절 잘못했죠.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역시. 왜 이렇게 노크 없이 들어오는 거야? 렌달박 피규어가 있어요. 제가 그 앤트만에 나오는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렇게 써먹지 말았으면 마블에서나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블에서도 캐릭터가 애매하지 않나요? 또 모르죠. 또 FBI니까 또 여러 군데 등장하실 수도. 그래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밀양박 씨. 밀양박 씨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참 노크 없이 3번 들어가는 신박사도 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그지 않는 블랙만타도 징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블랙만타는 이제는 블랙만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무슨 그러니까 얘는 말로 블랙만타는 1편에서도 메인 악당인 옴이고 얘는 양념이고 바지 사장. 2편에서도 바지 사장. 그 아틀란의 동생 그 귀신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네크로 머시기였던 것 같은데 무슨 뭔가 약간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에서 나오는 유령 군대 이제 대장 같이 생긴 나주글 같이 생겼죠. 그 사람한 그 인물한테 맡기니까 또 얘는 병풍돼 버리고. 맞아요. 근데 블랙만타는 숙적이거든요. 이렇게 조커를 써먹는 배트맨 영화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맞아. 이미 거기서부터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원작충으로서 약간 더 나왔다. 기분 나빴던 등판했다. 게 로스트 킹덤 이게 1편에서도 떡밥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잃어버린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반문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로스트 킹덤이 이 로스트 킹덤의 왕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네. 문무왕? 문무왕. 한국 문무왕, 신라 문무왕.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킹 왕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이 왕좌를 차지하는 애가 북한 사람으로 나와요. 북한 애가 문무왕의 힘을 받아서
한국 아쿠아맨이 돼요. 원작에서. 되게 재밌는데? 아이가 난 그걸 그래서 1편 볼 때 너무 기대했거든. 아 드디어 뭔가 문무왕이 돌아오는가 하는데 이거를 그냥 또 진짜 별 볼 일 없는 악당의 킹덤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떡밥을 날려먹고 네 진짜 너무 거기 디자인도 형편없더라. 그러니까 진부하고 아 그리고 저는 그건 다행이었어요. 한편으로 막 이제 그 네크로리우스인가 머식인가 그 왕이 유령 왕이 봉인해서 풀려가지고 이제 또 한따까리 하려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방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건 좀 다행이었던 게 걔까지 또 마지막에 설쳤으면 DC 영화는 항상 마지막에 CG로 처발처발한 그런 악당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뭔가 대충 끝내려는 지겹지. 이런 게 이미 원더우먼도 그랬고 샤잠도 그랬고 블랙아담도 그랬고 지금 내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꼴이 나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그거는 이제 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올려놓은 거에 비해서는 후반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1편 보면 호러 영화 출신으로서 제임스 완 감독의 어떤 역량이 드러나는 맞아. 트렌치 장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아예 대놓고 판을 깔아줬잖아. 귀신 군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와 뭔가 제임스 완이 다른 건 별로여도 좀 여기서 뭔가 한따까리 하지 않을까? 맞아.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그니까 난 그래서 영화를 그냥 논 거 같아. 아니 근데 이 양반이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필모그래피에 10억 달러 이상을 돌파한 영화가 2편이 돼버리니까 어쩌면 이제는 뭐 야심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 양심이 있으면 행복하면 다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되게 나랑 나와 이 DC 팬들은 어떻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 그냥 다 뭉개진 시신을 내가 받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수위를 이제 깔고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내드릴 때 제대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DC를 품에 앉은 피에타를 하고 싶었어.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처럼. 근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다 가루야 이미. 다 가루고 그냥 다 뭉개지 박살이 나 있는 상태. 먼지가 돼요. 네. 허탈하게 그지없다. 네, 이거는 그 폴 워커 얼마나 잘 보내드렸습니까 이분이. 분노의 질주에서. 네, 근데 DC는 이렇게 다 그냥 흩뿌려놨다니. 그래서 저는 수장을 시켰네요. DC의 팬이긴 했지만 이 DC 10년간의 DC 영화의 네. 팬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함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 영화의 쿠키 영상. 그러니까 이 쿠키 영상이 사실상 그 10년 DC 시리즈의 마지막 쿠키 영상이자 그렇지. 마지막 씬이자 마지막 쇼트이자 마지막 얼굴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 우리 DC 10년을 돌이켜보면 쿠키 영상에 막 소문이 이 쿠키에 슈퍼맨이 나왔다더라, 뭐 원더우먼이 나왔다더라, 어떤 악당이 등장한다더라, 이런 쿠키 영상들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물론 이제 항상 또 그 쿠키 영상 믿고 다음 영화 봤다가 속긴 했지만 통수가 너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키 영상을 볼 때만큼은 이번에 쿠키 영상 누구 나온다던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 10년 역사의 마지막 쿠키 영상이 그냥 좀 허전하더라고요. 허무하고 진짜 권불 10년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그러니까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 이후로는 이제 DC가 확 내리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다른 차면 기운다지만 찬 적도 없는데? 너무 기울었잖아. 이게 이렇게 기울면 안 되지. 이게 궤도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라. 근데 진짜 그래도 마지막이라 기대를 했는데 너무 박살이 났네요. DC 팬이자 DC 1타 강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면 이 영화가 저희에게 안긴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DC 영화의 마지막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입니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들어봐야겠지요. 재민 씨 한 줄 평가 해주세요. 물만 먹었네. 물만 먹었네. 진짜 물 먹은 것 같아. 이거 진짜 물 먹였어 나를.
C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등급 평가 C 마이너스. 그러니까 얄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만큼 이렇게 정말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DC 근데, 영화를. 네, 근데 이거는 와 진짜 요만큼도 어떤 사랑할 구석이 없는 뭐, 액션 시퀀스 같은 경우들도 뭔가 핑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액션 시퀀스만 잘라서 보면은 좀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형편없는 영화에 그래도 양념이랍시고 넣은 게 더 괘씸하다. 진짜. 액션도 1편은 박력감이 있었고 꽤 좋은 작품이었는데 네. 이번 영화는 그에 미치지 못해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한 줄 평 짧습니다. 구정물 수호대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그래도 저는 재민 씨보다 좀 나아요. C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래도 호평의 근간인가요? 그러니까 저와 상현 씨의 차이가 뭘까요? 왜 한 단계 그 한 단계는 뭘까요? C0와 C 마이너스의 차이라고 한다면 뭐가 그래도 저보다는 더 좋게 본 게 있을까요? 구정물을 수호했으면서도 제이슨 모모아가 네. 좀 귀엽다. 배우 매력. 관대하셔라. 아유 정말. 참. 이름부터 귀엽지 않습니까? 제이슨 모모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C0와 C 마이너스로 이 영화에 대한 단일 평가는 드렸는데 다음 영화로 코너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민 씨께 이 DC 10년 역사 한 줄 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 지난한 10년이었습니다. 제가 극장에서 맨 오브 스틸을 보고 군대 휴가 나와서 봤는데도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관대하겠어요. 영화 뭐라도 틀어주면 좋아하겠지. 그치. 근데도 좀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고 한데 그 이후로도 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진짜 이 어떤 좋은 영화를 만들려는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거의 없었다. 네. 진짜 몇 명 빼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간곡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C 컨텐츠가 후진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새끼들이 정말 너무 도둑놈들이 많았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워너의 도둑놈들이 많았다. 너무 많았다. 근데 실제로도 그랬죠. 실제로도 뭐 이제 완성도 안 된 영화를 납품해야 보너스를 받는다 이지랄 해가지고 또 박살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DC에 대한 실망하지 마시고 그 제작진에 대한 실망을 해주시고 내년 조커 2로 다시 재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참 슬프네요. 이 슈퍼맨과 원더우먼 같은 기라성 같은 슈퍼히어로들이 이끄는 세계가 다 무너지고 이제 조커 같은 악당의 손에 기댄다는 것이 호아킨 피닉스는 그래도 날 버리지 않겠지. 어떻게 해주겠죠. 최근 나폴레옹 보니까 뭐 영화는 별로였지만 감독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다사다난했던 10년이었던 것 같고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으로 마무리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또 10년 제임스 건의 10년이 있으니까 저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지요. 네. 좋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두 번째 영화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다루는 두 편의 영화가 둘 다 해양 블록버스터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량 그리고 한산에 이어서 김한민 감독님의 이순신 3부작 최종판이죠. 노량 죽음의 바다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 까면 다 외놈인들이야. 기꺼이 외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너무 선포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외구 선언을 하셨는데 진짜 좀 문제가 있다. 영화가. 심하즈시군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이제 살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막
절규하는 그 잡범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외구 잡범. 네, 어찌되었건 이순신의 목을 아니 영화 노량의 목을 큰일 날 따기 소리 위해, 하시네. 노량의 목을 따기 위해 왔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심하지 한 분 계시고 고니시 한 명 있다. 둘이 다 있네. 이게 이럴 수가. 저희가 물론 이제 농담 섞어서 한 거고 네네. 선배님들도 충분히 다 뭐 얘네들 농담한 거구나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네. 몰라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네. 이순신 장군님 너무 존경합니다. 네. 진짜 너무 저는 사실 세종대왕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위인이세요. 슈퍼히어로죠. 네, 진짜 조선바다의 슈퍼히어로셨고 너무 저는 끝내주니까. 뭐 사실 명량도 미덕이 있는 영화였다 생각하고 한산도 꽤 재밌게 봤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순신 장군님을 뭐 싫어한다, 우리 뭐 친일파다, 뭐 네. 이런 건 아닌데 네. 영화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량이 정말 기록적인 흥행을 했고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지만 네. 또 한편에서 비판받을 지점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뭐 너무 국뽕에 취해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느끼하다 영화가. 네네. 뭐 너무 좀 과하다. 네. 심파가 과하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한산이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해서 나온 속편이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이순신 스토리를 그대로 다루면서도 전작인 명량이 갖고 있던 어떤 과한 심파라든지 네네. 국뽕 요소 이런 거를 되게 좀 많이 덜어내서 네. 되게 영화를 담백하게 만들어냈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작년 한산 볼 때 했었어요. 네. 그래서 김원민 감독님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비판받았던 지점들을 수용해서 네. 고쳐내고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노량을 보니까 원점 획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영화가 느끼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오히려 한산보다 좀 퇴보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점 회귀란 말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량이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고 네. 좋아하셨군요. 네, 대단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체 그 명량 가지고 싸우는 게 많았어요. 진중권 그 평론가님 문화평론가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전 교수님도 그렇게 욕을 하고 뭐 굉장히 그거 가지고 진짜 막 설왕설래가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명량이야말로 물론 여러 한계가 있다는 거 인지하지만 가장 이순신을 다루기에 최적화된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량은 명량의 발끝마치도 못 따라간다. 네네. 더 나쁘게 보셨네. 이거 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설계 자체에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궁금하다. 일단은 반전주의 좀 큼지막한 이슈긴 한데 그것부터 말씀 좀 드리자면 반전주의를 다룰 만한 전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노량해전이? 네. 그러니까 영화가 보면 정말 근사하게 잡지 않습니까? 롱테이크를 해가지고 명군, 왜군, 조선군 이렇게 다 돌다가 이제 이순신한테 간다는 게 그 장면 자체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우리가 2차 대전을 다루면서 뭐 나치 군인, 뭐 연합군 군인 그 두 세력 간의 어떤 이제 그 막 소모전, 막 고생스러운 막 전쟁의 어떤 참상 이런 거 다루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안 다룬다고 생각해요. 2차 대전을 다루고서는 대신에 다룬 건 1차 대전 때 그걸 다루죠.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가 그 전쟁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같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이라는 전쟁은 진짜 한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와 불의였고 그리고 이순신이 진짜 이거 다 잡아 안 죽이면 또 쳐들어온다라는 어떤 불안 뭐 일본 쪽에서도 그런 이제 주장이 있죠. 이순신이 열도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죽이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건 있을지언정 이게 반전주의를 위한 어떤 소재라고는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 관련해서는 할 네.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기 전에 내용 설명을 드리면 줄거리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명량과 한산까지 지금까지 따라오신 관객분들이라면 노량도 대충 어떤 이야기일 것이다 예상하실 것 같은데 노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네. 장군님이 여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시겠구나. 네. 이런 걸 기본 교육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니 씨가 순천성이었나요? 순천성에 이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나폴레옹이 예전에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옥죄듯이 네. 우리 이순신 장군님과 진린 도독이 이끄는 명나라 조명연합군 이제 함대가 이 순천성을 꽉 붙잡고 봉쇄해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니 씨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다른 왜군들을 불러내서 네. 이순신을 밖으로 꿰어내면 우리가 그 사이에 나가 그 우리를 도와주러 온 왜군과 합세해 이순신을 괴멸시키는 것이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수하를 시켜서 저 멀리에 있던 시마즈 네. 백윤식 배우님이 연기합니다. 그래서 시마즈를 다이묘죠. 시마즈 다이묘를 꿰요. 네. 여기 와서 이순신을 죽이고 가야 우리 열도가 안전해진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퇴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순신을 죽이면 시마즈 다이묘의 어떤 명성이 네. 훨씬 더 커질 텐데 내가 도와주겠다. 니캉네캉 한번 해보자 아닙니까? 해서 시마즈가 오케이 접수. 내가 그러면 가본다. 조명연합군을 끌어내겠다. 네. 해서 거기에 이제 조명연합군을 끌어내요. 근데 그 과정에 좀 정치가 있습니다. 이제 명나라 연합군, 특히 진린도독은 이미 우리가 승기를 거의 다 잡은 전쟁이어서 네. 굳이 우리가 더 피해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생각은 다르죠. 지금 여기서 얘네한테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역사라는 건 반복되기 마련이어서 이놈들이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 사실 그 당시 시점만 해도 이미 재침이었잖아요. 네. 정유재란 시기였으니까 맞습니다. 예. 다시 온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이순신 장군님은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과정에 정치가 있긴 하지만 결국 조명연합 수군이 한데 모여서 시마즈를 치러 가고 거기서 이제 노량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포일러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투 자체는 승전을 한다. 네. 조명연합군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했던 얘기를 바로 잇는 게 좋으니까 네네. 반전주의적인 요소 좀 얘기를 해보죠. 노량이 반전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영화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이 영화는 승리의 전투를 다룬 영화인데 여기에 네. 반전주의적인 요소가 뭐가 있다는 거야? 네.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방금 이제 제비님이 말씀해주신 그 롱테이크 네. 근데 그게 조선군이나 명나라 병사 입장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명나라 병사 갔다가 조선 병사 갔다가 왜군 병사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장군, 주인공급의 장군이 아니라 완전 말단 병사를 롱테이크로 담아냈다는 건 네. 보통의 전쟁 영화에서 전쟁이란 일반 군인들에게 이토록 참혹한 것이다를 많이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출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영화가 좀 반전주의적인 메시지를 가져가려고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모든 것을 그냥 척추를 부러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의 핵심을. 네, 이 영화의 핵심을. 그러니까 이거 반전주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전쟁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것이고 심지어는 무의미하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주장인데 전쟁은 나쁜 거야, 참혹한 거야 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언제나 그걸 쓰죠. 1917이나 뭐 원더우먼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원더우먼이 더 이제 이렇게 확 이 캐릭터를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김한민 감독님도 프로덕션 단계에서 1917을 많이 참고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 전쟁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노량이라는 것 아니 그냥 임진왜란 정유재란 자체가 이 7년 전쟁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은 상황이고 침략을 당한 상황이고 그것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폭력이 난무하고 이제 카오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 끝까지 가서 쟤네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항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장과 반전주의는 충돌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 영화를 그러니까 기존의 한산이나 명량이 갖고 있던 매력들까지 이제 다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음. 어떤 태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량이나 그 한산이 게임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 서울의 봄까지도 그래요. 이제 과거에 그 이제 A군, B군이 있고 얘네 둘이서 여러 공격을 하면서 티키타카를 벌이고 티키타카가 이제 극렬해지고 신속해질수록 서스펜스는 더 강력해지고 누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져서 관객들은 그 쾌감을 굉장히 이제 극대화시켜서 받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그 반전주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게임적인 요소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잠깐 나와요. 전쟁에서 이제 거북선을 침몰시키는 어떤 시마즈의 어떤 방식이 약간 나와서 이거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를 벌일라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후반부에 가서 보면 그냥 지난한 백병전만 등장할 뿐 어떤 전술로서 혹은 뭐 이 나름의 어떤 그 각자의 계략으로서 뭔가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나오는 거는 그냥 병사들의 한서린 울음들 살려달라고 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준사 같은 캐릭터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미없는 것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러면은 반전주의로서 의미를 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반전주의를 위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1시간 이상이 되는 그 전쟁 시퀀스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초반부 그 각자의 어떤 입장이 드러나는 드라마가 훨씬 재밌었습니다. 네, 훨씬 정치 장면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량과 한산은 확실히 전투 장면에서 어떤 전략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보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상대를 기만 전술을 펴서 끌어낸다거나 갑자기 돌격할 땐 돌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기획 단계에서 물론 3부작 중에 굳이 나누자면 급을 나누자면 이 3편에 드라마적인 요소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장군의 죽음을 다루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전작들이 갖고 있던 어떤 전략적인 냉철한 맛 이런 것들이 재민 씨 말씀대로 확실히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반전주의에 대한 얘기도 해야겠죠. 7년 전쟁은 저도 무조건적으로 일본이 잘못한 전쟁이라 생각해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좀 유치하게 여기시는 시기라는 건 알아요.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에서 절대선, 절대악 이러면 이제 좀 그게 좀 올드해 보이는 시대죠. 요즘은 다 그런 거를 좀 회색으로 그려내서 그렇죠. 이쪽도 나쁜 쪽이긴 하지만 좋은 부분이 있었다. 또는, 이유가 있었다. 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요즘 트렌드고 인간사가 진짜 다 그렇다는 건 저도 뭐 이해합니다. 인정하고 실제 7년 전쟁도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았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시리즈가 갖고 있던 기조 자체가 반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이 영화 내에서도.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님은 박해일 얼굴을 하고서 이 전쟁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왜군이 불의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노량 한 편만에서도 이순신 장군님 여기서는 이제 얼굴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은 김윤석 배우님의 얼굴을 하고 적들을 완전히 섬멸시키거나 최후의 완벽한 항복을 받아내야 이 전쟁이 온전히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반전주의를 부르짖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출이 반전주의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재민님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이 영화의 어떤 중추가 탁 끊어지는 느낌? 이건 오히려 좀 유치했을지언정 절대선과 절대악의 대결로 좀 갔어야지 않나? 그나마 뭔가 좀 회색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거는 이제 조명연합군 내에서 하면 되는 거고 너무 그런 타겟팅을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초반부 드라마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순신이 왜군들을 다 섬멸해야만 한다라는 이유가 좀 더 드러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 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못 끝내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이제 수급이라고 하나요? 그 머리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김윤석 배우님이 연기를 잘하셨지만 진짜 이순신이 보여요. 맞아요. 네, 진짜 뜨거워져요. 어쩔 수 없이. 네.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감히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거냐 너희 명은 뭐 이런 그 분노가 확실하게 보이고 근데 거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거 말고도 되게 재밌었던 것은 고니 씨가 시마지를 꼬시는 그 당위 이순신이 열도 침범하면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는 이것까지도 그 왜군들이 진짜 전쟁을 정말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얘네들이 공격해 오길래 그냥 방어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 이 왜군들도 상대 왜군들도 굉장한 어떤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필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셋업이 전쟁 시퀀스를 너무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모든 걸 걸겠구나 얘네들 다 양쪽 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 티키타카라는 것이 기존의 영화들이랑 다를 것이겠구나 차원이 틀리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셋업까지 보면. 그러니까 반전주의는 더더욱 거기서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거북선 침몰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 시마즈는 또 백윤식 배우님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맞아요. 빌런 연기를 제일 잘하세요. 그 3편 통틀어서. 그러니까 거북선을 침몰시킬 때 와 진짜 만만한 상대 아니구나. 진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총력전을 해야 된다는 당위도 그렇고 시마즈의 능력도 그렇고 적어도 여기 이 영화에서의 시마즈는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이후로 영화가 이제 슬슬 이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맞아. 제풀에 지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노량해전 초기에는 교전 초기에는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있었거든요. 네. 뭐 거북선을 먼저 투입한다든지 판옥선 뭐 좌익 우익을 먼저 이렇게 빼가지고 돌진시킨다든지 화공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럼 이제 점점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와 교전 초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전략들이 난무하는데 뒤에 가서는 얼마나 더 그렇죠. 촘촘하고 냉철하게 서로 수싸움이 오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그거 같아요. 옛날 애니메이션 보면 사랑과 우정의 힘이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처럼 열과 성을 다하면 우리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냥 백병전으로 돌입하는 게 맞아요. 저는 좀 그런 맛을 많이 잃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 시마즈 역할을 연기한 백윤식 배우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사실상 슈퍼히어로 영화잖아요. 조선바다의 슈퍼히어로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이. 근데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중요한 건 주인공만큼이나 이제 악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이켜보면 물론 이제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지금까지 쭉 연기를 하긴 했지만 1편의 악당 그리고 한산의 악당 다 그 배우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기도 했지만 관객 입장에서 만만해 보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오만했거든. 계속 뭐 이순신 뭐 내가 잡으러 간다 뭐 이렇게 계속 하니까 우린 또 역사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입 털지만 가짜라 보여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입 털지만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물론 이제 시마즈의 최후도 우리가 대충 알고 있긴 해요. 그건 맞는데 백윤식 배우님이 연기를 했고 그렇죠. 또 계속 앞에 뽐뿌를 넣어줘요. 우리는 뭐 마귀의 군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 시마즈도 뭐 별거 아닐 것이야. 뭐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질린쯤은 뭐 별거 문제 없지. 계속 이렇게 뽐뿌를 넣어줘. 그러니까 장난 아니기 때문에 관객으로서는 와 진짜 끝내지더라도 이순신을 진짜 궁지에 몰 수 있는 엄청난 전략가인가 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계속 거의 끝까지 훅가시만 잡고 심지어 본인이 잡아 계속 뭐 별거 아닐 것이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북치기에 막 얼얼해져가지고 막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귀소리 저 귀를 붙잡으며 막 오열을 하는데 이렇게 추하게 끝날 캐릭터가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 이미지랑 완전 다르게 그 전에 류성룡 배우님이나 뭐 그 변요한 배우님이 하셨던 악역들에 비해서 훨씬 더 후반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왜군 졸병 사연을 듣고 있어야 돼? 난
그런 아니 그래 뭐 끌려온 애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잡몹들 다 잡아 죽이라고 있는 영화고. 그래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가는 건데. 네. 아 그리고 정말 그 우리가 기대했던 철두철미한 티키타카로 뭉쳐 있으면 마지막에 그 죽음이 갑작스런 죽음이 진짜 슬프렸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 역사적으로도 대장이 죽는 경우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티키타카를 벌이면서 정말 막 긴장감 엄청 100배로 하다가 죽게 되면 나 사실 노량 울러갔거든요. 눈물샘을 장전하고 갔단 말이야. 맞아 나도 그래 사실. 예, 예. 그거를 그 장면을 보려고 눈물 한번 흘리려고 간 건데 근데 갑자기 이제 유령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아드님이 이제 여진구 씨가 나타나서 아니 여진구 자 외람된 얘기는 한데 여진구 씨는 이런 캐릭터 그만했으면 좋겠는 게 그 박종철 저 1987에서 1987. 그러니까 희생당한 안타깝고 이제 슬픈 죽음 전문 배우가 돼버리는 느낌이에요. 그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네. 어떤 캐릭터들의 어떤 네. 마음에 불을 지피게 네.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죠. 네. 아니 이 양반 화이에서 엄청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맞아 화이. 근데 그거 화이 이후 10년 이거 여진구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대로 괜찮으냐? 맞아. 이거 안 된다.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막 등장을 했는데 뭐 이순신이야 슬프겠지만 관객들 입장에선 답답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느끼하다고 말한 표현이 인상 비평에서 액션을 치열하게만 하면 저는 감동과 눈물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와, 좀 유치한 말이지만 국뽕의 차이는 말이긴 하지만 와,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치열하게 싸웠구나. 그렇죠. 진짜 불의에 맞서서 진짜 저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나라를 지켰구나. 이거는 액션만 멋있게 보여줘도 처절하게 보여줘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감동은 나와. 사실 나는 명량 좀 안 좋은 부분도 많다고 했지만 그 진짜 중간에 거기도 길게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상 전투를. 저는 거기서 맞아요. 유치하지만 진짜 감동이 쫙 왔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 갑자기 그 죽었던 옛날 동료들 전우들이 이제 귀신처럼 나와가지고 뭐 이연아 뭐 어영담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전 이게 또 난점인 게 주인공 얼굴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주변 인물들 얼굴은 안 바뀌지.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 면에서 안성기 배우님 한산에 나왔었는데 김윤석 얼굴을 한 이순신이랑은 추억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느리잖아요. 톤이 템포가 되게 느리고 되게 길어.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게 돼. 맞아. 네, 그래갖고 아유 공명 그때 그 공명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시리즈를 최근에 정주행하신 분들이 아니면 아마 일반 관객분들도 너무 그 몰입이 깨질 만한 시간을 길게 주기 때문에 저 사람 누구였지? 저 사람 언제 나왔다 언제 죽은 거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꼭 등장시킬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출전 전에 한번 상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균까지 떠올랐다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귀신들이 등장해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신판가? 이 영화에서 주조한 그렇게 근데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지겨웠고 맞아. 언제 끝나나 싶었고 근데 이제 그것도 느리고 긴데 이제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치기 영화. 진짜 한동안 정말 드럼의 디귿자도 생각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드럼이라뇨.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를 얘기하는데 북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북이건 뭐건 하여간 치는 거 그 이렇게 퉁퉁퉁 소리 나는 그거는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될 정도로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갑자기 이 영화가 후반부에 위플래시 영화가 되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의지다 이게 어떤 이순신의 의지다라는 거를 갖다가 영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걸 왜 거기서 하냐고. 그러니까 원래 역사서에도 이순신 장군님이 최후까지 북을 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노력했다더라 이런 뭐 의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료들이. 그래서 뭐 실제 고증 오케이. 그리고 저는 최후까지 그냥 막 대장선에서 다들 뭐 이겨내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연출보다는 북으로서 어떤
의지 그렇죠. 표명, 의지 표명을 하는 설정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응.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연출이 문제인 거지. 음. 너무 오래 잡았고 너무 슬로우 모션이었고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영화라는 건 만드는 사람과 보는 나중에 볼 관객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속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관객분들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시는 거 다 알죠. 응. 알고 오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속여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총을 이미 맞으셨는데도 이순신 장군님께서 계속 일어나서 북을 치는 것처럼 뒷모습이 응. 연출이 되잖아. 근데 응.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다. 응. 첫째 아들이었다. 아들이었다. 이런 건데 너무 그 부분을 재민 씨 말씀대로 영화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길게 롱테이크로 슬로우 모션으로 길게 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관객과의 싸움에서 좀 졌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더라고. 일요일 날 메가박스 이수에서 봤는데 네. 그 후반부 뭐 귀신들 나오고 이때부터 이 소리를 한 8-9번 들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7-8번. 야 이런 이런 단말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게 어떤 이입을 유도하지 못하고 굉장히 따로 놀게 만드는 어떤 지점들이 강해서 그래서 참 건방지고 이제 불손한 얘기지만 언제 죽나 기다리기까지 하는 아니, 상황까지도 갔을 것이다. 언제 돌아가실까로 해주세요. 네, 하여간 그리고 또 그 죽는 것도 왜군 병사의 시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총구가 겨눠지는 장면을. 그러다가 한번 쏘고 이제 화살 맞고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총소리 한번 탕 터진단 말이죠. 전 그 연출도 이 드라마틱한 죽음을 너무 옅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전사 장면 좀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저는 김한민 감독님이 이 순간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심지어 명량 찍으면서부터도. 그렇죠. 이거는 시작부터지. 이순신 영화를 3부작으로 찍는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감독이든 첫 편부터 아마 3편에는 돌아가실 텐데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연출해야 잘 연출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영화 찍으시면서도 내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연출이 좀 어떠셨는지. 정말 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증도 있었겠고 이제 신파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정말 지겨웠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드님이 이제 북치는 거 보여주고 이제 그 선상에 있는 다른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절하고 있죠. 그것만 보여주고 진린이 막 뭐 노야 하면서 이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상 이게 상여가 이렇게 운반되는 게 나오고 난 뒤에 그 명대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시점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곁다리 그러니까 일부러 작정하고 피한 느낌인데 그 연출은 이미 그 북소리와 혹은 그 유령 시퀀스 이것 자체 때문에 지겨운데 이제 그것까지도 회피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나와 계속 기다리고 정말 지난하게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잠깐 찔끔 나오고 이제 끝이 나는. 그러니까 울 타이밍을 일단 아예 안 만들었어요 영화가. 근데 이것이 존중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끝나고 나면 정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입해서 정말 막 공감해서 막 사무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이순신이 사망하셨습니다. 이순신 은는 사망하였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니까 이제 관객이 울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끝났구나. 오케이 끝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러니까 이입도 안 되고 뭐 슬픔도 그렇게 찾아오기 어렵고 참 울 구간을 아예 안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야말로 롱테이크로 좀 찍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총을 맞은 순간부터 북을 치다 총을 맞은 순간부터 그 마지막 대사 유명한 대사를 내뱉고 끝내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 그 부분까지를 롱테이크로 그렇죠. 진짜 배우의 힘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자는 거지. 좋은 배우를 또 캐스팅했으니까. 근데 정작 이 영화가 그걸 다 잘라놓고 순서를 바꿔놓고 진짜 울 타이밍을 안 줘버리니까
좀 더 난 뜨거워지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파라고 하면은 그냥 인물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음악과 함께 너무 이제 과장해서 그러니까 관객보다 영화가 먼저 우는. 그렇죠. 근데 이순신의 죽음은 감상적이어야 돼요. 그건 심파해도 솔직히 네. 전 국민이 이해할 걸. 네. 그러니까 그걸 심파로 느낀다고 욕을 해버리면 이 외구놈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죽음이잖아요. 이게 너무 큰 의미를 지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이제 초반에 잠깐 나오지만 류성룡의 그 글귀 그 태워버리는 글귀를 보면은 뭐 광해군이 이제 모함을 받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또 한바탕 하려고 하는 그런 소인배들이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그러니까 죽으러 간 거거든요. 사실 노량에서 네. 그렇게 적어도 뭐 이제 난중일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카레 노래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투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제 자기 자신이 이기더라도 곱게 못 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절감했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또 이미 백의주군도 이미 한 상태이기 하셨었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적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거죠. 이제 진짜 이 그 백성들만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버리면 저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봐요. 극장 내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오열을 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이러는 건 전혀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냥 끝나자마자 어떻게든 잽싸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갖고 내가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야 쿠키 형상 있다고 하는데 저 한번 이거 보고 가자. 그래도 애들 나가고 싶어하는데 붙잡았어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기 있던 어떤 남자애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이 보고 나와 이러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실패구나. 진짜 제대로 실패했구나. 그런 쿠키 영상도 진짜 의미가 없는. 보셨네요? 그래도 네. 보시고 왔네요. 의미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서. 네, 뭐 그러면 연기적인 측면은 어떠셨어요? 일단 세 번째 이순신입니다. 네. 김윤석 배우님의 캐릭터 연기 뭐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고 좀 어떠셨는지. 일단 수염이 조금 자극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커튼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첫 등장부터. 왜냐면 이번 영화가 유난히 더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계속 이 수염이 흔들리거나 갈라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더 그게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수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너무 보이다 보니까 약간 그 원피스 악당 보면 그거 아세요? 이제 그 사발면 펀치하는 그런 이제 그 이름이 저기 재빈 씨 네. 어디 감히 우리 장군님 영화 얘기하는데 일본 해적들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수염이 너무 국수 같은 거야. 그래서 무하마도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저 영화 잘 나왔으면 그건 그냥 오게티지. 근데 이제 역시 김윤석 배우님의 어떤 연기가 훌륭하긴 훌륭합니다. 확실히. 나는 그 사자후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이러는가 하면서 막 이제 소리를 치는데 그게 뭔가 예상을 뛰어넘는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분노인데 그 표현하는 방식 어디서 치고 올라올 것인가 이렇게 성난 그 톤을 데시벨을 언제 올릴 것인가 이 지점도 예상을 좀 엎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확 느꼈지 이순신이다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정재영 배우님 너무 얄밉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정재영 배우님은 좀 질린. 극장에서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새삼 좀 핸섬하시더라.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의 중국어 연기 너무 부끄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렇죠. 되게 잘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신 것 같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연기도 잘하시고
역시 정재영은 정재영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던. 그래서 이분을 왜 이렇게 안 쓸까? 요즘에 네. 뭐 배우 본인 분께서 쉬실 수도 있죠 요즘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장진 강우석 쪽 라인이 이제 좀 약간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분이 설자를 잃었나? 근데 그렇다고 설자를 잃을 배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네. 뛰어나시기 때문에. 연기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번에 한번 다시금 보여줬다. 예. 근데 그 이제 배우님과는 별개로 진린이 진짜 끝내주는 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실제로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그리고 이순신도 되게 인정하고. 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거기다가 이 사람이 명나라로 돌아가서 반란군을 진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명군 조명 연합 이후로도 그 공로가 계속 세워지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약간 얍삽해 보였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증의 측면에서 그게 좀 아쉬울 수도 있다. 근데 뭐 이 정도로도 충분히. 그리고 사실 조명 연합군 입장에서 할 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진린이 충분히. 막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등자룡 허준호 배우님 멋있더라고요. 네. 언제나. 저는 그 장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짜 좋은 장면은 그 초반부 이 정치 드라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담 나누는 거. 서로 한자로 네. 말이 다르니까.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스터즈를 보고 난 뒤에 그 언어가 약간 비슷하잖아요. 불어부터 독어부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권이 다르면서도 여러 이 문화가 그러니까 같은 한자권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특색 같은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고대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서 그 장면을 딱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김윤석 배우님도 처음에 따질 때 그 사자후 전에 따질 때 필담으로 맞아요. 이제 이렇게 눌러 쓰거든요. 그 행위가 되게 영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담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불어, 독어 다 다른 말을 쓰는데 이런 포인트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말, 명나라말, 외말 다 말은 다른데 한자를 어느 정도 쓰면 소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다. 그래서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통역 장면이 너무 반복적으로 많지 않아요? 통역 장면. 저는 그 장면들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길게 만들고 늘어지게 만드는데 좀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막으로 다 설명했는데 옆에 또 통역관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영화인데 굳이 페이스를 잃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증을 지키고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목표 때문에 좀 희생시킨 것도 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약간 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막 영화 편집하실 때 자막 깔아 보셨나요? 네네네. 자막 깔 때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자막들이 꽤 있어요. 다 읽기도 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화 할 때 자막을 깔 때 보면 말이 끝났지만 그거에 맞지 않게 좀 더 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난 그게 그러니까 빨리 지나간다는 거지. 다 읽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늘리고 통역하는 부분은 좀 쳐냈으면 훨씬 더 앞에가 스피디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뭐 이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처럼 지금 3명의 이순신이 있습니다. 좀 순위를 좀 간단하게 매겨볼까요? 최민식 1위. 그거는 저는 명량 얘기를 못했는데 저는 명량에서의 이순신은 진짜 그냥 이순신이었어요. 그냥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네, 설득당했고 박해일의 이순신 매우 부족하다. 좀 아쉬웠다. 근데 그거는 전략이기도 했던 게 사실 한산 에피소드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순신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마키 작가가 주인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피상적인 존재로서의 이순신이기 때문에 박해일 배우님이 하셔도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해일 배우님이 이제 3위겠고 2위는 역시 김윤석 배우님 아니었나. 네, 근데 김윤석 배우님은 활약할 구다리가 더 많았어야 됐다. 맞아. 나도 그게 아쉬워. 그래서 저도 1번은 똑같아요. 최민식 배우님. 근데 저는 2번이 박해일 배우님. 그리고 3번이 좀 김윤석 배우님. 좀 재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네. 같다. 너무 아쉬워요 그게 진짜. 그런 그런 생각이 것도 분명히 들어요. 봤어야 했는데. 예. 그래서 세 분이 모여서 뭐 노외구 홈을 찍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뭔가 SNL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자라보는 것도. 세 분 어떻게 예. 캐스팅 안 되나요? 예. 그리고 동시 캐스팅? 그리고 그 앞에 뭐 다나카 같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외구 이제, 역할하고. 조리돌림 당하는 약간 그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다나카 예. 이순신 무서웠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노래양 죽음의 바다에 대한 한 줄 평과 등급 평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네. 인물과 전쟁에 대한 디테일을 모두 덮어버리는 북소리 이렇게 드리고요. 저는 좀 아쉽게 봤기 때문에 네. C+를 드리도록 C+. 하겠습니다. 저도 뭐 C+가 맞는 것 같고, 오.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줄 평을 드리자면 그릇된 전략의 결과. 오. 노량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맞아. 근데 네. 더 잘 나왔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될 사건이고 이거는 앞으로 언젠가 진짜 완벽하게 이거는 미완성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3부작의 마무리임에도 아쉽게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두 명 다 C+를 이 네. 노량 죽음의 바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짜 아쉬운 영화들 투성이네 아주. 그니- 왜 이렇게 막 바다에서 다 아쉬울까? 맞아. 참. 오늘 두 편의 영화가 다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 노량에 한해서는 김한민 감독님 대단한 건 대단한 거다.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진짜 거의 10년 동안 네. 이끄셨기 때문에 참 대단하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두 편의 해양 블록버스터를 우리 재빈 씨와 다뤄봤습니다. 네. 여름이었으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겨울에 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그러네요. 이상하게 또 이 겨울에 개봉을 하네요. 또. 색다른 맛이 바다 있었던 영화를. 두 편의 바다 영화 그 맛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배님들도 오늘 방송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재빈 씨께도 비교적 또 저희 오늘 좀 녹음을 길게 했어요. 두 편을 다루느라 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너무 드리도록 즐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